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물가 여파에 소비자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 대책에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한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는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YTN 경제 보도를 돌아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스포츠부 김상익 기자와 함께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AI 버추얼 휴먼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우면서도 낯이 익은 이유는 YTN 남녀 앵커와 기자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상인물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YTN의 디지털 콘텐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에서 자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AI 스피커 두 앵커의 이름을 맞추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밥상머리 물가, 차례상 물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죠. 그런 만큼 최근 YTN에선 물가 경제 관련 보도량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최근 물가 상황을 전한 YTN 경제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요. 이맘때면 항상 이제 물가 관련된 기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네, 물가가 체감하기에도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의 한 달 용돈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5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대학생들이 한 달에 쓰기에 또 넉넉한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따져봤더니 일단 음식값이 많이 올라갔고요. 책값, 학용품, 그다음에 이발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또 여기다가 뭐 옷값하고 신발값 합치면 이게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체감이 될 것 같고 물론 학생들은 더 체감하겠죠,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 좀 아이러니는 집값이 굉장히 높은데 월급 가지고 사기 어려운 수십 년을 모아도 사기 어려운데 집값이 또 너무 내려갈까 봐 걱정하는 이런 아이러니도 좀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마침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이런 물가를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 굉장히 필요한 조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가 오른다는 소식 연일 뉴스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물가가 오르면 서민 경제에 바로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YTN 보도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흔히 가을은 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색하게 요즘은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탓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만 합니다. 최근 추석 물가 관련 보도를 봐도 그런데요. 전형적인 단신 보도들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추석 앞두고 과일값 고공행진, 정부 물가 잡기 총력 보도와 추석 앞두고 물가 비상 석 달 만에 3%대 껑충 보도들이 녹록치 않은 물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끌어올린 기름값 추석 앞두고 부담 어쩌나와 뉴스라운지 다시 3%대로 오른 소비자 물가 추석 앞두고 과일값 폭등 이 두 보도에서도 최근 물가 상승폭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4% 상승하고 한 달 만에 거의 1% 넘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상승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 같은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3%나 넘게 올랐고 특히 사과는 30%나 올랐다고 하죠. 이 외에도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료가 25% 넘게 올랐고 지역 난방료의 경우 33% 상승한 소식 등 일상에서 이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례들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을 전했습니다.
저도 사실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YTN 뉴스라운지 대담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물가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한 좋은 대담의 예로 꼽고 싶습니다. 본 보도는 왜 체감 물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체감 물가라고 하죠. 이 체감 물가를 사과, 복숭아와 같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 유가의 급등,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일상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들을 가독성이 높은 객관적 자료들을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인 10월 물가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담고 있는 점도 이 보도가 굉장히 유익했던 점인데요. 더불어 본 보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 대책 중 하나인 농축산 할인 이벤트 외에 이게 굉장히 요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다른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좀 전달하거나 이제 이런 데 그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도란 생각이 들었고요. 세수 부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역시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네. 경제 관련 기사를 볼 때 최근에 상저하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보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물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산업활동 트리플 하락의 44조 세수 펑크. 이유는 보도에서는 경제학자인 홍계빈 소장이 나와서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세 지표가 이제 하락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7월 소비 지표와 이제 설비 투자 부분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거는 설비 부분이 이제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수출이 난항을 겪어서 이것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여기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산업 구조로 인한 이제 변화와 이제 어떤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유보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됐다고 해석한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대담의 또 다른 장점은 논의의 심층성을 높이되 전달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한 용어와 비유 그리고 시각적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생산, 소비, 투자 지표라는 딱딱한 경제 용어를 쉽고 친근하게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이렇게 장점이었고요. 트리플 지표나 세수 감소 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대목들에서도 가독성이 높은 시각 자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경제보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우려가 깊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은 물론 해설 기능, 즉 친절한 해설자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추석 민생 대책 발표,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 대담도 같은 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출 의존적인 구조에서 이제 수출이 안 되면 고용도 소비도 안 되는 경로를 굉장히 구체적인 예와 수치를 들어 설명해줘서 이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역은 서비스업이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요. 근데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내수가 아니라 이제 수출 시장을 지향하는 구조인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국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제조업 수출 관련 일자리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고용 형태 모두에서 제조업이 이제 서비스업보다 훨씬 나은데 이런 좋은 일자리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 대담의 경우에는 여러 사례로 이제 하반기 경기를 전망해 주었는데요. 타당성 있는 지표를 통해 제조업 분야 위축,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소비 위축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대담의 헤드라인을 추석 물가 대책이 아닌 민생 대책 이렇게 조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저는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 어두운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를 좀 담아낸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만 보도의 후반부에 하반기 경제 먹구름이라는 자막이 계속 상단에 배치될 정도로 다양한 차원에서 하반기 경제의 난맥상이 이 보도에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각에서 지적하듯 경제정책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전망을 제시할 때 정책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짚어준 좋은 대담이긴 했지만 먹구름 뒤에 가려진 햇살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살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담의 구조였습니다. 반면 유사한 주제의 9월 4일 보도 황금 연휴로 내수진작, 날씨, 가계빚, 악재 산적 이 보도의 예를 보면요. 이상기후로 먹거리 가격이 인상된 것, 늘어난 가계빚 등의 악재로 인해 연휴에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가 좀 녹록지 않아졌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선후 내용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런 제목의 배치는 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목의 경우에도 제목을 정할 때는 시청자의 불안을 높이거나 상황을 과장하는 제목, 조금 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악재 산적 대신에 장애 요인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보도, 고물가의 쪼그라든 국민소득, 상저하고 회의론 이 보도의 경우도 쪼그라든이라는 이 제목 대신에 감소된 뭐 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제목의 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도 좀 나왔는데 관련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오르면서 젊은 층에서는 아예 이제 돈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이제 물가가 상승되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이제 정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고물가에 쪼그라든 국민소득, 상저하고 회의론에서는 상승하는 물가랑 오르지 않는 임금의 관계를 통계로 다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크게 오르면서 이제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해야 될 입장들을 이제 다뤄주고 있습니다. 또 긴축 기조의 경기 찬물 우려도 유연성 필요 보도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만 올린 것에 대해서 긴축 기조가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회복이 이제 단기간에 이제 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재정 정책에서의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어떤 연휴를 더 늘려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짚었는데요. 황금 연휴로 내수 진작, 날씨 가계빚, 악재 산적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입장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에도 이제 대체율을 지정을 했는데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체감 물가가 너무 높고 가계빚이 이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소비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른 어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입장과 대책을 이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잘 정리해줘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경기 흐름도 잘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부 보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이게 여느 나라라고 다를까 싶긴 한데요.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제는 소비와 같은 내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국들과의 무역, 관광, 통화, 금리 정책 등 대외 여건이 대내 여건만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관련국의 경제 상황을 전하는 보도들 매우 필수적인데요. 수출 금융 181조 지원,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다른 보도로는 중국 대출 규제 푼 첫날 베이징 아파트 3,000채 팔렸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반기 우리 경기 회복에 중국 경기 회복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경기 전망을 살필 수 있는 사례와 분석을 골고루 제시해 주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팩트나 상황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 좀 그친다는 인상이 있어서 다시 말해 이게 단신 보도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징후, 현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과 연결될지 뭐 이런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무엇일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그런 논의들이 좀 보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얘기면 국제부 기사인데
경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체적으로 다루기가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보도 채널이다 보니까 경제 뉴스가 이제 경제 채널보다는 좀 깊이가 얕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 뉴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촉이나 그 시각, 감각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우리나라 뭐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뉴스가 사실은 다 경제 뉴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경제 뉴스, 국제 뉴스, 그다음에 정치 뉴스도 하고 사회 뉴스도 하지만 그런 모든 뉴스들이 다 사실은 경제 뉴스와 관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정보 그걸 전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더 높은 가치가 아닌가. 그것이 경제 뉴스와 국제 뉴스를 강화하는 하나의 어떤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물가 상승의 징후를 발빠르게 전달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단신 보도부터 하반기 경기 전망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함께 진단하는 심층 보도에 이르기까지 물가, 경제 관련 보도들을 전하는데 YTN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셨는지 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삶, 민생이라는 게 왜 그래프와 수치로만 재단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카메라와 인터뷰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민생을 살피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전망을 넘어 물가, 경기 대책까지. 앞서 살펴보았듯 먹구름, 상저하고 장기 저성장 등등 물가와 경제에 대한 보도들은 주로 현재적 관점에서의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망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의 전망이 중요한 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나은 전망을 낳기 위함이 아닐까요? 전망을 넘어 더 나은 대안,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제보도 YTN에게 어렵지만 부탁드려봅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성장 위기 한국 경제 대책 마련에 언론 역할 필요. 각종 지표들이 하락세를 가리키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걸 봤을 때 한국 경제 상황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또 없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실직소득 감소로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점검을 비롯해 대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특히 기대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뜨거운 여정에 YTN이 함께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는 알고 보면 2배 더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얘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9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약 일주일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부터 빅매치가 기대되는 골든데이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미리 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스포츠부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관심이 크게 없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면 더 게임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엔데믹 일상이 되고 개최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거죠? 아시안게임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항저우에서 열렸어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연기돼서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못 열리고 1년 뒤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1년 뒤인 올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3일 날 저녁에 개막을 해서 10월 8일 폐막까지 3주간의 열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에서 12,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40개 종목, 세부 종목으로는 61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의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1,18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대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에서 개최되는지 또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항저우는 어떤 도시인 건가요? 예, 항저우는 저장성의 성도로 알려져 있죠. 남송의 수도로도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요. 위치로 따진다면은 상하이 아시죠? 상하이에서 서남쪽으로 남서쪽으로 180km 정도 지점에 있는 도시고요. 항저우 이곳이 사실 사계절은 뚜렷한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습한 온도가 문제가 되고 또 대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30도는 미치긴 할 텐데 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들한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목해 볼 점 중에 하나가 대회 목표를 3위로 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3위로 목표를 잡은 거는 이번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지난 그 D-30일 때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 D-30일 미디어 대회 행사를 가졌는데 이때 대한체육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림픽에서도 그 10위권 내에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늘 2위를 지켜왔었는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우리가 일본한테 뒤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따낸 금메달 수가 49개였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무려 26개를 더 따냈어요. 그래서 26개의 차이가 단숨에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 얘기를 했는데 한 10개 정도 차로 좁히는 게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3위를 목표로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 아시안 게임은 또 북한이 5년 만에 복귀하는 국제 종합 대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는 우리나라와 단일 팀도 구성을 하고 공동 입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장면을 볼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18년 대회 때는 이제 공동 입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자 농구를 비롯해가지고 3개 종목에서 또 단일 팀도 구성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아마 지난번 자카르타 대회 때와는 달리 통제가 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북한 선수단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취재를 하고자 할 때에도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종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효자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좀 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을 그런 종목들도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가 3위지만은 금메달이 한 50개 정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효자 종목이라기보다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어떻게 지금 금메달을 우리가 딸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은 일단 수영하고 양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6개씩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펜싱과 태권도, 근대 오정 이런 종목에서 4개씩은 금메달을 따주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 테니스와 바둑에서 3개씩, 그리고 배드민턴, 골프, 사격, 그다음에 유도, e스포츠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줘서 말씀드린 한 50개 정도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반대로 관심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좀 생소한 종목들도 있다면 몇 개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바둑이 13년 만이면 2010년 대회 때의 광저우, 그때도 이제 중국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그때 정식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13년 만에 다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는 최대 3개의 금메달을 지금 싹쓸이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가 이번에 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롤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요? 이 종목을 포함해서 4개 종목에 우리가 이제 출전을 해요. 그래서 4개의 금메달을 지금 목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레이킹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또 항저우 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브레이킹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비보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유럽 일부 젊은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선수들한테도 상당히 강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이제 금메달을 2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종목이 생각보다 다양해서 좀 즐겁게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경기들 중에서 그럼 꼭 주목해서 봐야 할 골든데이를 짚어주신다면요? 첫 금이 나오는 24일이 첫 금이 나올 텐데 근대 5종이라든가 펜싱 이런 종목에서 어디에서 먼저 이제 첫 금메달, 우리의 첫 금메달이 나오느냐 이런 걸 지켜보시는 거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일에 황선호 선수가 출전하는 자유형 200m 경기가 있습니다. 황선호 선수는 뭐 인기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수 있는 레이스고요. 그다음에 우상혁 선수가 육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결선을 치르는 날이 10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국민들 많이 노트장에다가 필기했다가 지켜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구기 종목 축구와 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그다음에 유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축구와 야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두 종목 결과를 좀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연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자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대회와 그 전 대회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야구 같은 경우는 축구보다도 한 해 더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야구 종목은 어차피 점수를 뽑아야 이기는 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시안 선수라든가 강백호 선수가 WBC 때 이제 못했던 부분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잘해줘서 반드시 4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더 발전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난 12일에는 선수단이 결단식을 했었는데 그 당시 현장 분위기라든지 선수들 각오가 어땠나요? 선수단과 뭐 정부 관계자 또 체육계 관계자 해서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체육회장이 단장한테 단기를 전달해주는 이런 공식적인 상황도 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나가는지 선수단을 소개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영상 이런 것도 같이 또 시청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항저우 현지의 선수촌은 이미 개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이제 결단식을 마친 선수들은 20일 날 본진이 항저우로 향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3일 저녁 8시에 열리는 개막식을 앞두고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컨디션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항저우 출장을 앞두고 축제 전에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 점이 있을까요? 이번 대회는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난 베이징에서 열렸던 동계 올림픽에서도 겪었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 오심이라든가 또는 편파 판정 이런 부분을 좀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힘든 상황이라서 안방에서 진짜 최고의 스포츠 강국이다. 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번 우리는 달갑지 않은 어떤 편파 판정이라든가 오심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중국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순위 싸움도 하지만 많은 종목에서 겹치는 경쟁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필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장도 앞두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응원을 보내주실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담아내고 싶은 영상이 있을까요? 아시안게임은 사실 올림픽 정도의 관심을 끄는 그런 종합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더더군다나 이제 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북한 이슈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 뭐 몇 년씩 지금 땀방울 흘려가면서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저희 취재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취재하고 선수들의 그 결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일간의 열전에 이제 돌입하게 될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의 좋은 경기도 좀 기대를 해보고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 전해주시길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갈 때,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자동차를 보기도 타기도 하기에 그만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사고도 자동차 사고라고 합니다. 지난주 YTN 탐사보고서 기록에서는 자동차 사고, 그 중에서도 많은 화제의 중심에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다뤘습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사건 뒤에 감춰진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다뤘는데요. 급발진 사고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 만큼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주제로 다루어진 만큼 다양한 사고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장면, 찌그러진 자동차 등이 화면에 자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사고의 중요성을 위해서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이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당 순간의 음성이나 영상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책임감이 요구되는데요. 따라서 실제 자동차 사고의 장면, 급발진 사고 관련 통계 그래프, 전문가와 함께한 실험 장면이 프로그램 중간중간 자주 삽입되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제작진의 주관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덧붙여졌는데요. 이는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장치라 생각되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진의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시청자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꼭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을 넣은 것은 매우 적절했다 생각됩니다. 온라인 유튜브 채널이 쉽게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하게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만큼 흥미를 이끌게 되고 그만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로 대변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줬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위험과 마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발진 사고를 단순히 논란의 중심에 선 자동차 사고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 생각되었습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시청자들에게 이야깃거리, 생각할 거리를 전해주고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YTN 탐사보고서 기록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